서쪽에 이런 글이 있네요.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모하고 충실한 친구로서 경의를 표하며 버렌 부인에게 바칩니다. 기드 모파상. 1. 잔느는 짐을 다 꾸리고 창가로 다가가 보았으나 비는 그치지 않고 있었다. 밤새 폭우가 유리창과 지붕을 두드렸다. 물을 잔뜩 머금고 낮게 내려앉은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땅 위로 물을 깨워내고 흙을 설탕처럼 녹여 걸쭉하게 만들었다. 무서운 열기를 가득 품은 돌풍이 불고 있었다. 불어난 시냇물의 요란한 소리가 인적 없는 거리를 채웠고 스펀지처럼 습기를 빨아들인 집집마다 지하실부터 다락까지 온 벽이 땀을 흘렸다. 어제 수녀원에서 나와 마침내 영영 자유로워져 오래전부터 꿈꿔온 인생의 온갖 행복을 거머쥘 준비가 된 잔느는 날이 개지 않으면 아버지가 떠나기를 망설일까 걱정되어 아침부터 벌써 100번쯤 지평선을 살폈다. 그러다 깜빡 잊고 여행 가방에 달력을 챙겨 넣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벽에 작은 달력을 떼어냈다. 월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림 한가운데 금색 숫자로 1819년의 월일이 적힌 빳빳한 종이 달력이었다. 그녀는 수녀원을 나온 날인 5월 2일 각 성인의 이름에 줄을 그 앞쪽 4달의 칸을 지웠다. 문 뒤에서 웬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자넷. 잔느는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아빠.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시몽작 크르 페르티 데보 남작은 깐깐하게 내도 선량한 옛날 신사였다. 장작 그루소의 열렬한 신봉자인 그는 자연과 들판, 숲과 짐승에 대해 연인 같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태생이 귀족인 그는 본능적으로 숫자 93을 정오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공포정치가 행해진 1793년을 가리킨다. 이 혁명기를 그린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도 있다. 이렇게 되네요. 93을 정오했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이 철학자인데다 교육으로 자유주의자가 된 터라 악의 없이 과장된 정오심을 드러내며 전체주의를 혐오했다. 전제주의를 혐오했다. 그의 큰 강점이자 큰 약점은 선량함이었는데 보듬고 베풀고 포옹하기 위해서라면 팔이 모자랄 정도의 선량함이요. 의지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저항할 줄 모르는 창조주의 어수선한 선량함이요. 기력 결핍처럼 거의 악덕 같은 선량함이었다. 이론가인 그는 딸을 행복하고 착하고 바르고 다정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 교육 계획을 고심해서 세웠다. 딸은 12살까지 집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울며 반대했지만 사그레 퀘르 수녀원으로 보내줬다. 그는 딸이 그곳에 엄격히 유폐되어 인간사를 모른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게 했다. 딸이 17살이 되어 순결한 상태로 돌아오면 자신이 직접 딸을 합리적인 시로 흠뻑 적시듯 감싸주고 싶었다. 비옥한 대지 한가운데 들판을 거닐며 딸의 영혼이 열리고 동물들의 순박한 애정, 천진한 사랑, 삶의 평화로운 법칙을 보며 딸이 무지에서 스스로 깨어나기를 바랐다. 이제 딸은 무료한 낮에, 긴 밤에 희망을 품어보는 고독한 순간에 이미 상상해본 온갖 기쁨과 매혹적인 우연을 한껏 누릴 태세로 행복에 대한 갈망과 생기를 한껏 머금은 눈부신 모습으로 수녀원을 나온 길이었다. 그녀는 베로네세가 그린, 이 베로네세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녀는 베로네세가 그린 초상화 같았는데 반짝이는 금발조차 그녀의 살결 위에선 빛바랜 듯 보였고 햇살이 스칠 때 얼핏 드러나는 창백한 벨벳 같은 살갗은 분홍빛이 슬핏 감돌고 가벼운 솜털이 그늘을 들이운 귀족의 살갗이었다. 그녀의 눈은 파란빛이었는데 네덜란드제 도자기 인형의 눈처럼 불투명한 파란색이었다. 왼쪽 콧방울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고 오른쪽 턱 위에도 하나가 있었으며 그 점 위엔 피부색과 아주 비슷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곱슬곱슬한 잔털 몇 가닥이 나 있었다. 키는 늘씬하고 가슴은 풍만했으며 허리는 잘루겠다. 낭낭한 목소리는 가끔 너무 날카로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꾸밈 없는 웃음은 주위에 기쁨을 퍼뜨렸다. 종종 그녀는 머리카락을 매만지르는 듯 익숙한 동작으로 두 손을 관자놀이에 대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껴안고 볼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제 떠나는 거죠?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이미 백발이 된 꽤 긴 머리카락을 흔들더니 손으로 창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여행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며 다정하게 애원했다. 오, 아빠 떠나요. 제발 부탁이에요. 오후가 되면 날씨가 개일 거예요. 하지만 내 엄마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다. 아니에요. 약속해요. 엄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너가 엄마의 동의만 얻어낸다면 나야 좋지. 그녀는 남작 부인의 방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점점 더 애태우며 떠날 이날만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사크레퀘르 수녀원에 들어온 뒤로 그녀는 루앙을 떠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정해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어떤 오락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단 2번 사람들을 떠나 파리로 가서 보름 동안 지낸 적이 있었지만 그곳도 도시였으니 그녀는 시골만 꿈꿔왔다. 이제 그녀는 이 포르 부근 절벽 위에 자리한 가문의 오래된 성인 페펄 영지에서 여름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무한한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저택을 물려받아 결혼하면 그곳에서 내내 살기로 되어 있었다. 전날 저녁부터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삶에 닥친 첫 번째 큰 슬픔이었다. 그러나 3분 뒤 그녀는 어머니의 방에서 뛰어나오며 집이 떠나갈 듯이 외쳤다. 아빠, 아빠, 엄마가 좋대요. 말을 매라고 하세요. 폭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륜마차가 문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빗줄기가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잔느가 막 마차에 오르려는데 남작 부인이 한쪽은 남편, 다른 쪽은 남자처럼 건장하고 힘센 하녀에게 부축받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하녀는 코 지방 출신의 노르망디 여자였는데 기껏해야 18살일 텐데 20살은 되어 보였다. 이 집안에서는 이 하녀를 둘째 딸처럼 생각했는데 잔느와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녀의 이름은 로잘리였다. 하녀의 주된 역할은 심장 비대증으로 몇 년 전부터 몸이 비대해져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여주인의 걸음을 이끄는 것이었다. 남작 부인은 몹시 숨을 헐떡이며 낡은 저택의 청계까지 왔고 물이 흥건한 안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이건 분별 없는 짓이야.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아델라이드 부인, 당신이 원한 거잖소. 아내의 이름이 거창하게도 아델라이드여서 이 아델라이드는 신성 로마 제국 대제인 오토 1세의 2번째 부인이 아델라이드로 왕실 혈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내의 이름이 거창하게도 아델라이드여서 그는 살짝 장난기 실린 존경의 말투로 아내 이름에 항상 부인을 붙였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겨 힘겹게 마차에 오르자 마차의 용수철이 일제히 출렁거렸다. 남작은 아내 곁에 앉았고 잔느와 로잘리는 맞은편의 역방향 좌석에 앉았다. 요리사 리디빈이 한 무더기 가져온 외투로 모두 무릎을 덮었고 바구니 2개는 발밑에 감추었다. 리디빈은 시몽 영감 옆자리에 타고는 커다란 담요를 뒤집어 써서 머리까지 완전히 덮었다. 문지기와 그의 아내가 와서 마차문을 닫으며 인사했다. 그들은 집마차에 실어 보내야 할 여행 가방에 대해 마지막 지시를 들었다. 그리고 마차는 출발했다. 마부 시몽 영감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고개 숙인 채 등을 움켜려 삼중기 시달린 외투 속에 몸을 파묻었다. 비바람이 울부짖으며 차창을 때렸고 도로에 물을 흥건히 쏟았다. 2마리 빠른 걸음으로 끄는 사륜마차는 강둑길을 급하게 내려가 줄지어 정박해 있는 선박들 옆을 달렸다. 배의 돛과 활대, 밧줄이 빗줄기가 쏟아지는 하늘에 펄벗은 나무처럼 을씨년스럽게 있었다. 이윽고 마차는 목리부대 대로로 접어들었다. 곧 마차는 초원을 가로질렀다. 이따금 비에 젖은 버드나무가 시체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채 물 한 개 너머로 근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말편자는 첨벅거렸고 마차의 4바퀴는 진흙을 사방으로 튀겼다. 모두 말이 없었다. 땅처럼 마음도 젖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몸을 젖혀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남작은 침울한 눈길로 비에 젖은 단조로운 들판을 응시했다. 로잘리는 무릎에 짐을 얹은 채 평민 특유의 동물적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푸근한 빗줄기 아래 잔느는 실내에 갇혀있던 식물을 밖에 내놓은 것처럼 다시 생생해지는 느낌이었다. 농도 짙은 기쁨이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녀의 마음에 슬픔이 깃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노래 부르고 싶었고 손을 밖으로 뻗어 물을 받아 마시고 싶었으며 말의 질주에 몸을 맡기고 황량한 풍경을 보며 그 홍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즐겼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2 짐승의 번들거리는 엉덩이가
끓는 물처럼 김을 내뿜었다. 남자 부인은 차츰 잠이 들었다. 여섯 가닥으로 곱슬곱슬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얼굴이 점차 기울었고 큰 목주름 세 겹이 얼굴을 힘없이 받치고 있었는데 목주름의 마지막 물결은 더 넓은 바다 같은 그녀의 가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숨 쉴 때마다 그녀의 머리가 들썩였다가 이내 떨어졌다. 두 뺨이 부풀어 올랐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편은 아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육중한 배 위로 깍지 낀 아내의 두 손에 작은 가죽 지갑 하나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이 접촉이 남자 부인을 깨웠다. 부인은 선잠을 깬 몽롱한 상태에서 젖은 눈길로 그 물건을 응시했다. 지갑이 떨어지면서 열렸다. 금화와 지폐가 마차 안에 흩어졌다. 부인은 완전히 깨어났다. 딸의 즐거움이 폭소로 터져나왔다. 남작은 돈을 주어 아내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것이 엘르트 농장을 팔고 남은 돈 전부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지내게 될 페펄성을 수리하려고 팔았어요. 그녀는 6,400프랑을 세더니 주머니에 가만히 집어넣었다. 그들의 부모가 물려준 31 가운데 9번째로 판 농장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지대 수입이 대략 2,000리브르 정도쯤 있어 잘만 관리하면 수익을 1년에 3,000프랑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금소하게 생활했기에 그 정도 수입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집안에 항상 뚫려있는 밑빠진 독인 선량함만 없었다면 말이다. 그 선량함은 태양이 늪의 물을 말리듯이 그들 수중의 돈을 말렸다. 돈은 흐르고 새고 사라졌다. 어떻게?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매번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오늘 크게 산 것도 없는데 100프랑이나 썼어. 이렇게 쉽게 베푸는 건 그들 삶에서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감동적일 만큼 당당하게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잔느가 물었다. 이제 제 성은 아름답겠네요. 남작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가서 보렴. 거센 폭우가 차츰 잦아들더니 아주 고운 먼지처럼 가는 안개비가 흩날렸다. 구름 천장이 거치고 환해지는 것 듯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한 줄기 긴 햇살이 비스듬히 초원을 내리비쳤다. 구름이 갈라지더니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찢긴 틈새가 이내 장막이 찢기듯 벌어졌고 선명하고 깊은 쪽빛의 순수하고 화창한 하늘이 세상 위로 펼쳐졌다. 대지가 내쉬는 행복한 한숨 같은 신선하고 감미로운 바람이 지나갔다. 마차가 공원이나 숲을 따라갈 때는 깃털을 말리고 있는 새의 활기찬 노래소리가 들렸다. 저녁이 내렸다. 이제 마차 안 모두가 잠들었다. 잔느만 예외였다. 그들은 두 차례 주막에 들러 말을 쉬게 하고 물과 귀리도 먹였다. 해는 이미 저물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작은 마을에는 등불이 켜졌다. 하늘에도 총총한 별들이 빛났다. 불 밝힌 집들이 드문드문 한 점 불처럼 어둠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갑자기 언덕 너머 전나무 가지 사이로 커다랗고 붉은 달이 졸음에 겨운 듯 솟아올랐다. 날씨가 아주 포근해 창문은 내린 채 두었다. 꿈꾸느라 지치고 행복한 환상에 배불리 취한 잔느도 이젠 쉬고 있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있느라 몸이 저려서 이따금 눈을 다시 뜨곤 했다. 그럴 때 밖을 내다보면 불밝혀진 밤 풍경 속에 농장의 나무들이 지나가거나 여기저기 들판에 누운 소들이 고개를 드는 게 보였다. 그러다 그녀는 자세를 바꾸고 꾸다만 꿈을 다시 붙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계속 구르는 마차 바퀴 소리가 귀를 채우고 생각마저 혹사해 몸도 정신도 지친 느낌이 들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마차가 멈춰 섰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마차 문 앞에 서 있었다. 도착한 것이다. 화들짝 잠에서 깬 잔느는 얼른 뛰어내렸다. 아버지와 로잘리는 농부 한 사람이 비춰주는 불빛에 따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남작 부인을 거의 들다시피 했다. 남작 부인은 비탄의 신음소리를 내며 다 죽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아, 세상에 가련해라. 그녀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눕더니 이내 잠들었다. 잔느와 남작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식탁 너머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모두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들떠서 수리된 저택을 둘러보러 나섰다. 그곳은 농장이면서 성으로 높고 넓은 노루망디식 주거지인데 지을 때 흰색이었던 돌은 회색으로 변했고 한 종족이 살아도 될 만큼 넓었다. 거대한 현관이 집을 둘로 나누며 이쪽과 저쪽을 갈랐고 큰 문 두 개가 양쪽으로 열렸다.
계단 2개가 입구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두 계단의 현관 중앙을 비워두고 2층에서 다리처럼 만났다. 1층 오른쪽으로는 엄청나게 넓은 거실로 들어서게 되는데 새들이 논이는 나무잎이 그려진 장식 융단이 걸려 있었다. 촘촘하게 짠 융단의 무늬는 라퐁텐의, 이 라퐁텐은 프랑스의 17세기 시인이자 우화작가인 장드 라퐁텐입니다. 그의 우화집 12구는 동물에 빗대어 보편적인 인간 전형을 그린 우화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퐁텐의 우화를 그린 것이었다. 잔느는 아주 어려서 좋아했던 여우와 황새의 이야기가 그려진 의자를 다시 보고는 펄쩍 뛰며 좋아했다. 거실 옆에는 고스가 가득한 서재와 사용하지 않는 방이 2개 있었다. 왼쪽에는 목재 내장재를 새로 설치한 식당과 세탁실, 찬방과 부엌, 욕조가 딸린 작은 내실이 있었다. 복도가 2층 전체를 세로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방 10개에 딸린 10개의 문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다. 오른쪽 끝에 잔의 방이 있었다. 두 사람은 거리로 들어갔다. 남작은 쓰지 않고 광에 넣어두었던 가구와 벽걸이 천만으로 그 방을 새롭게 단장하게 했다. 아주 오래된 플랑드르산 장식 융단들이 기이한 인물들로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잔느는 자기 침대를 보고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참나무로 깎은 새까맣고 반짝이는 큰 새 4마리가 침대 4귀퉁이를 떠받들고 있어 침상을 지키는 수호자들 같았다. 양 측면엔 꽃과 과일이 2줄로 넓게 조각되어 있었다. 주름까지 섬세하게 조각된 4개의 기둥은 코린트식 기둥머리로 마무리되어 있었고 큐피트와 장미꽃이 둥글둥글하게 새겨진 코니스를 떠받치고 있었다. 침대는 기념비처럼 우뚝 선 채 세월에 짙게 변색된 목재가 풍기는 근엄함에도 매우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침대 덮개와 닷집을 장식한 천이 2개의 창공처럼 반짝였다. 둘 다 짙은 파란색 옛날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사로 수놓은 큰 백합이 군데군데 별처럼 빛났다. 잔느는 침대에 한참 감탄한 뒤 등불을 들어 장식 융단을 살펴보며 무늬의 주제를 이해해 보려 했다. 초록, 빨강, 노랑으로 기이하게 차려입은 젊은 영주와 젊은 귀부인이 하얀 열매가 익어가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큰 흰색 토끼 한 마리가 회색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인물들 바로 위쪽 상투적인 원경으로 뾰족한 지붕을 얹은 둥글둥글한 집 5채가 보였다. 더 위쪽 그의 하늘 높이의 새빨간 풍차가 하나 보였다. 꽃을 그린 큰 꽃가지 무늬가 그 모든 것 속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다. 다른 장식 융단 2개도 첫 번째 것을 많이 닮았다. 플랑드르 사람처럼 옷을 입은 작은 남자 넷이 집에서 나오면서 2 팔을 하늘을 쳐들고 몹시 놀라고 화났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만 달랐다. 그런데 마지막 장식 융단은 비극을 묘사하고 있었다. 여전히 풀을 뜯고 있는 토끼 옆에 누운 청년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 젊은 귀부인이 그 청년을 보고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고 나무의 열매들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잔느가 이 이야기를 포기하려던 참에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는데 토끼가 살아있었다면 풀인 줄 알고 먹어버렸을 만큼 작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자였다. 그제야 그녀는 그것이 피라모스의 디스베의 불행, 이건 뭐냐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비극이라고 하네요. 피라모스와 티베스의 불행을 그린 그림임을 알아보았다. 그림이 단순해서 절로 웃음이 났지만 그 사랑 이야기에 둘러싸여 지낼 일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 그림은 그녀의 상념에 소중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테고 매일 밤 그녀의 꿈길에 이 전설적인 고대의 사랑을 드리울 것이다. 나머지 가구는 매우 잡다한 양식을 모아둔 것이었다. 여러 세대가 집안에 남겨놓아서 오래된 집을 온갖 잡동사니가 뒤죽박죽 섞인 박물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구들이었다. 번쩍이는 동판을 갑옷처럼 두른 루이 14세 풍의 위풍당당한 서랍장 옆에는 꽃다발 장식 비단을 걸친 루이 15세 풍 안락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장미나무로 만든 책상 하나가 벽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벽난로 위엔 유리구로 덮인 제정시대의 추시개가 걸려 있었다. 추시개는 황금색 꽃들이 핀 정원위로 대리석 기둥 4개가 청동 벌통을 떠받친 형태였다. 벌통의 긴 틈에서 나온 가나다란 시계추가 흔들리면 칠보 날개를 단 작은 꿀벌이 꽃밭 위를 쉬지 않고 날았다. 새색 도자기로 된 시계판은 벌통 옆에 끼워져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알리기 시작했다.
남작은 딸을 포옹하고는 자기 방으로 갔다. 그러자 잔느는 마지못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 방을 둘러본 다음 촛불을 껐다. 침대는 머리 쪽만 벽에 붙어 있었는데 왼쪽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곳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와 바닥에 빛 웅덩이를 쏟아놓았다. 벽에 반사된 달빛이 희구무례한 빛으로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변함없는 사랑을 살포시 어루만지고 있었다. 발 쪽에 있는 다른 창으로는 감미로운 달빛에 고스란히 잠긴 큰 나무가 보였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고 얼마 후 다시 눈을 떴다. 마차 달리는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아직도 마차 요동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잠이 들겠지 생각하고 처음엔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의 조바심은 곧 온몸으로 번졌다. 다리에 경련이 일고 점점 열이 났다. 그녀는 일어나서 맨팔과 맨발에 긴 잠옷만 걸쳐 유령 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쏟아진 빛 연못을 건너가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다. 밤이 참으로 밝아서 대낮처럼 환히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고장 구석구석을 알아보았다. 맞은편에는 달빛 아래 버트처럼 노란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큰 나무 두 그루가 성 앞 양쪽 끝에 우뚝 서 있었는데 북쪽엔 플라타나스, 남쪽엔 보리수였다. 드넓은 풀밭 끝에 자리한 작은 숲 동산이 이 영지의 경계를 표시했고 늘 곱비 풀린 듯 휘몰아치는 해풍에 시달려 뒤틀리고 잘리고 갉아먹히고 지붕처럼 비스듬히 깎인 느릅나무 고목 5줄이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으로부터 영지를 보호하고 있었다. 공원 같은 이 뜰의 오른쪽과 왼쪽 끝에 노르망디에서는 이 페펄이라 부르는 민중, 서민 등의 뜻입니다. 영어로 피플이네요. 페펄이라고 부르는 포플러가 심어진 긴 대로 2개가 있어 주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두 농가를 갈라놓았는데 농가 하나인 쿠이아르 가족이 다른 하나인 마르텐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페펄 나무 때문에 성에도 같은 이름이 붙었다. 영지 너머엔 경작되지 않은 더 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가시 양골 담초가 자라는 그곳엔 바람이 밤낮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불었다. 얼마 더 가면 언덕은 급격히 꺾여 100m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새하얀 절벽이 파도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잔느는 저 멀리 물결 일렁이는 긴 해수면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별빛 아래 잠든 것처럼 보였다. 태양 없는 정적 속에 대지의 온갖 향기가 널리 퍼졌다. 아래층 창문 주위로 기어오른 제스민이 연신 발산하는 짙은 숨결이 막 돋아나는 나무잎의 좀 더 가벼운 향내와 뒤섞였다. 느린 돌풍이 지나면서 해조류의 끈끈한 땀내와 짠내가 물씬 풍기는 대기를 실어왔다. 잔느는 숨쉬는 행복에 빠져들었다. 전원에서 맛보는 휴식은 시원한 목욕처럼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저녁이 되면 깨어나 밤의 고요 속에 비밀스러운 존재를 감추는 온갖 짐승들이 조용한 소란으로 어슴푸레한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큰 새들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얼룩처럼 그림자처럼 허공을 날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의 붕붕거림이 귓전을 스쳤다. 소리 없는 뜀박질이 인적 없는 길의 이슬 맺힌 혹은 모래 덮인 풀숲을 가로질렀다. 두꺼비 몇 마리만이 달을 향해 짧고 단조로운 울음을 구슬프게 내뱉었다. 잔느는 이 달밝은 밤처럼 자신의 마음이 속삭임으로 가득 채워져 넓어지는 것 같았고 밤 짐승들의 떨림이 그녀를 에워쌌듯이 떠도는 온갖 욕망이 벼랑간 마음에 울글거리는 듯 했다. 어떤 친화감이 그녀를 이 살아있는 시와 이어주고 있었다. 밤의 말랑한 흰빛 가운데 초연적인 전율이 질주하고 붙들 수 없는 희망이 행복의 숨결 같은 무엇이 펄떡이는 게 느껴졌다. 그러자 그녀는 사랑을 꿈꾸었다. 사랑. 벌써 2년 전부터 사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며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를. 어떤 사람일까? 그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뿐이다. 그녀가 아는 건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도 있는 힘껏 그녀를 아껴주리라는 것뿐이다. 두 사람은 오늘 밤 같은 밤에 별에서 쏟아지는 빛의 재를 맞으며 함께 거닐 것이다. 손을 맞잡고 몸을 기댄 채 서로의 심장이 펄떡이는 소리를 듣고 어깨의 체온을 느끼며 달콤한 여름밤의 소박함에 둘의 사랑을 섞으며 걸을 테고 그렇게 오직 사랑의 힘으로 서로의 비밀스러운 생각까지 쉽게 꿰뚫어 볼 정도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애정의 평온 가운데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 문득 그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녀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벼랑간 관능의 전율이 물결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고 지났다. 그녀는 마치 자기 꿈을 끌어안으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두 팔로 자기 가슴을 끌어안았다. 미지의 그를 향해 내민 입술 위에 봄의 숨결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도 포갠 건지 무언가 스치자 그녀는 거의 실신할 뻔했다. 갑자기 저 아래 성 뒤쪽 길에서 어두움 속을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충동적으로 불가능을, 신의 뜻을 품은 우연을, 신성한 예감을, 운명의 소설 같은 조합을 믿고 싶어져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녀는 걸어오는 사람의 박자 맞춘 발걸음 소리에 불안스레 귀를 기울였고 그 사람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리라 확신했다. 발소리가 지나가자 그녀는 실망한 듯 슬퍼졌다. 그러나 자신이 희망으로 들떴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이없는 행동에 웃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한결 분별 있는 몽상의 흐름에 정신을 내어 맡기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기 삶을 쌓아보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곳에서 바다를 구워보는 이 조용한 성에서 살아갈 것이다. 아마도 아이를 둘 점 그 사람을 위한 아들과 자신을 위한 딸을 둘 것이다. 아이들이 플라토너스와 보리수 사이 풀밭에서 뛰어노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홀린 눈으로 아이들을 쫓으며 아이들 머리 너머로 열정 가득한 눈길을 주고받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녀는 그렇게 꿈을 꾸며 오래 머물렀고 그러는 사이 딸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마치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공기가 한결 서늘해졌다. 동쪽으로는 수평선이 희꾸무레해졌다. 오른쪽 농가에서 수탉 한 마리가 울자 왼쪽 농가에서 여러 마리가 화답했다. 닭들의 목신 울음소리는 닭장 너머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렸다. 어느새 하얘진 하늘의 거대한 궁룡에서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작은 새소리가 깨어났다. 처음엔 수줍던 제갈거림이 나무잎 사이에서 새어나오더니 소리는 점점 대담해졌고 유쾌한 울림이 되어 이가지 저가지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다녔다. 잔느는 문득 주변이 환해진 걸 느꼈다. 두 손으로 감싸고 있던 머리를 들자 밝아오는 새벽빛에 눈이 부셔 이내 눈을 감았다. 포플러 나무 가로수길 뒤로 반쯤 가려진 채 붉게 물든 구름산이 잠에서 깨어난 대지 위로 핏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서서히 새빨간 구름을 가르고 불타는 듯한 거대한 태양이 나무 몇 벌판, 대양과 수평선에 불구멍을 숭숭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잔느는 행복에 겨워 미칠 것만 같았다. 만물의 광희 앞에서 광적인 기쁨과 무한한 감동이 마음을 적셔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태양이었고 그녀의 여명이었다. 그녀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 희망의 도듬이었다. 그녀는 태양을 끌어안고 싶어 눈부신 천공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 이 빛의 발현처럼 신성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무력한 열광에 휩싸여 마비된 채 그대로 머물렀다. 그 순간 그녀는 두 손을 이마로 가져가다가 자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달콤하게 울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동틀 무렵의 장엄한 경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잔느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피곤하고 춥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창문도 닫지 않은 채 침대로 가서 누웠고 몇 분 더 몽상에 잠겼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찌나 깊이 잤는지 8시에 부르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잠에서 깼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녀의 성이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내륙 쪽으로 향한 건물 정면은 사과나무를 심은 더 넓은 뜰이 있어 길과 떨어져 있었다. 농로라고 불리는 그 길은 농민들의 농가 사이를 지나 반리웨는 프랑스의 옛 거리 단위로 1리웨는 약 4km, 그래 반리웨면 2km네요. 농가 사이를 지나 반리웨 정도 더 가서 르하브로와 팩항을 잇는 큰 도로와 만났다. 곧은 산책로 하나가 나무 울타리에서 현관 청계까지 이어졌다. 바다 자갈로 쌓고 초가 지붕을 인 작은 부속 건물들이 두 농가의 도랑을 따라 뜰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지붕도 새로 얹었고 목공, 세공도 모두 복원했고 담장도 수리했고 방들마다 벽지도 새로 발랐고 성 내부 전체를 다시 칠했다. 빛발의 낡은 저택은 꼭 얼룩 같은 은백색 새 덧문들을 달았고 회색 정면에는 새로 바른 회벽토가 눈에 띄었다.
잔의 방 창문 중 하나가 나 있는 다른 쪽으로는 바람에 갉아먹힌 너름나무 벽과 동산 너머로 멀리 바다가 보였다. 잔느와 남작은 팔짱을 끼고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공원이라 불리는 곳을 둘러싼 포플러 가로수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나무 밑에는 풀이 자라 초록 융단을 펼치고 있었다. 길끝에 자리한 동산은 나무의 벽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꼬불꼬불 나있어 매혹적이었다. 산토끼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와 처녀를 겁먹게 하더니 비탈길에 달려내려가 절벽 쪽 골풀 속으로 달아났다. 점심 식사 후 여전히 탈진 상태인 아델라이드 부인이 쉬겠다고 하자 남작은 이포로까지 내려가 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길을 나섰고 먼저 페플 성이 속한 에토박 마을을 가로질렀다. 농부 세 사람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서는데 비탈진 숲길은 구불구불 계곡을 돌아 바다까지 이어졌다. 곧 이포로 마을이 나타났다. 문간에 앉아 헌옷을 입고 있던 여자들이 지나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사진 길 한가운데로 시냇물이 흘렀고 집집마다 문 앞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는 강한 짠내가 풍겼다. 작은 은화처럼 반짝이는 비늘이 드문드문 붙어있는 거무스름한 그물이 문간마다 걸쳐져 마르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단칸방에서 우글거리는 대가족의 냄새가 났다. 비둘기 몇 마리가 시냇가를 거닐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잔느는 그 모든 것이 연극 무대처럼 신기하고 새로워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담장 하나를 돌아서자 불쑥 바다가 보였다. 불투명하고 잔잔한 푸른 바다가 까마득히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마주하고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새 날개처럼 하얀 돛담배 몇 척이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왼쪽처럼 오른쪽에도 거대한 절벽이 서 있었다. 한쪽은 고처럼 보이는 것이 눈길을 가로막았고 다른 쪽은 해안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무한히 길게 이어졌다. 가까이 시야가 트인 곳에는 항구와 집들이 보였다. 바다에 거품 머리를 얹는 작은 파도가 자갈밭을 구르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동글동글한 자갈 비탈 위로 올라온 마을의 작은 배들이 모로 누워 타르 바른 볼록한 뺨을 햇빛에 내민 채 쉬고 있었다. 어부 몇 사람이 저녁 조수에 맞춰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뱃사람 하나가 다가와 생선을 내밀었고 잔느는 페플성으로 직접 가져가려고 넙치 한 마리를 샀다. 그러자 남자는 뱃놀이를 하겠냐고 제안했고 자기 이름을 거듭 말해 기억에 남기려 했다. 라스티크 조제팽 라스티크입니다. 남작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다시 성으로 향했다. 큰 생선을 들고 가는 것이 힘에 붙여 잔느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생선 아가미에 꿰었고 둘이서 지팡이 양쪽 끝을 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얼굴 가득 바람을 맞으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흥겹게 언덕을 다시 올랐다. 그러는 동안 점점 팔에 힘이 빠져 넙치의 기름진 꼬리가 풀밭에 끌렸다. 2. 잔느에게 매혹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몽상에 잠기고 혼자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몽상에 정신을 판 채 느린 걸음으로 길을 따라 배회했다. 혹은 꼬불꼬불한 작은 골짜기를 깡충깡충 뛰어내려갔다. 양쪽 산 등성이엔 가시 양골 담초꽃이 수북이 피어 금빛 제이처럼 뒤덮고 있었다. 열기에 달던 달콤하고 짙은 꽃향기가 향기로운 와인처럼 그녀를 취기에 빠뜨렸다. 멀리 해변에서 들려오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물결처럼 출렁이었다. 간혹 나른해지면 그녀는 언덕의 무성한 풀밭에 누웠다. 때로는 골짜기를 돌아서다가 갑자기 만난 움푹 팬 깔때기 모양의 틈새로 수평선에 돛담배 한 척 떠있는 햇빛 찬란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그녀는 행복이 머리 위로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양 걷잡을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이 싱그러운 고장의 감미로움 속에 완만한 지평선의 고요 속에 잠겨 있으면 고독에 대한 사랑이 엄습해왔다. 그럴 때면 그녀는 언덕 꼭대기에 오래도록 앉아 머물렀는데 어린 야생 토끼들이 그녀 발밑을 깡충깡충 지나다녔다. 그녀는 자주 절벽으로 달려가 경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물속 고기처럼 혹은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지칠 줄 모르고 쏘다녔고 거룩한 쾌락에 전율했다. 그녀는 땅에 씨앗을 심듯이 가는 곳마다 추억을, 죽어도 뿌리 많은 버티는 추억을 뿌리고 다녔다. 그렇게 골짜기 구비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뿌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해수욕에 열중했다. 위험을 의식하지 않고 힘차고 대담하게 까마득히 멀리까지 헤엄쳤다.
그녀는 차갑고 투명하고 푸른 물 속에서 물결에 흔들리며 실려가는 것이 기분 좋았다. 해변에서 멀어지면 누워서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제비나 물새 같은 흰 형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하늘의 깊은 쪽빛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들리는 소리라곤 자갈에 부딪히는 파도의 아련한 속삭임과 물결에 휩쓸리는 흙이 내는 거의 알아채기 힘든 흐릿하고 어렴풋한 웅성거림 뿐이었다. 얼마 후 잔느는 다시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물살을 가르며 날카로운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이따금 그녀가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면 배 한 척이 그녀를 찾으러 왔다. 그녀는 흙이 져서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볍고 날렵한 모습으로 두 눈 가득 행복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성으로 돌아왔다. 한편 남작은 큰 농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저런 걸 시도해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농기구들로 시험해보고 낯선 종자들을 도입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의 일부는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의 시도를 믿지 못하고 고개를 쩔 뿐이었다. 그는 종종 이포로의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도 나갔다. 주변의 동굴과 샘, 봉우리들을 둘러보고 소박한 뱃사람처럼 고기도 잡고 싶어 했다. 바람 부는 날 돛에 바람을 잔뜩 품은 배가 파도를 타고 달릴 때 배쯤마다 바다 밑까지 들여온 긴 낚싯줄을 고등어떼가 쫓아올 때 그는 물고기가 잡혀 발버둥 치면 이내 진동이 느껴질 가느다란 낚싯줄을 흥분해서 떨리는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는 전날 채둔 그물을 긋기 위해 달밤에 바다로 나섰다. 그렇게 돛대가 삐걱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쌩쌩 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마시는 것도 좋아했다. 오랫도록 항해하고 나서 바위 꼭대기나 종탑 지붕, 백항의 등대를 기준 삼아 부표를 찾으면 떠오르는 태양의 첫 햇살날에 꼼짝 않고 서서 배 갑판 위에 잡혀 올라온 부채꼴 모양 가오리의 끈끈한 등과 넙치의 기름진 배가 하늘에 반짝이는 걸 보며 그 순간을 만끽했다. 식사 때마다 남작은 들떠서 자신이 한 나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내도 포플러 가로수길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다른 쪽 길을 피해 오른쪽 길인 쿠이아르 농가 옆길을 몇 번이나 걸었는지 얘기했다. 몸을 움직이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기에 그녀는 길을 쓰고 걸었다. 밤의 냉기가 사라지기만 하면 외투와 숄 2개를 걸치고 머리엔 검은 머리쓰개를 쓴 다음 다시 붉은 털모자를 덮고서 로잘리의 팔에 기댄 채 내려갔다. 그녀가 조금 더 무거운 왼쪽 발을 끌며 걷다 보니 갈대 고랑이 하나, 돌아올 때 또 하나가 패어 푸른 죽고 먼지에 뒤덮인 고랑 2개가 길을 따라 남았다. 그녀는 성의 모퉁이에서부터 숲 초입의 관목이 보일 때까지 직선으로 끝나지 않을 여행을 한없이 다시 했다. 그리고 길 양쪽 끝에 벤치를 하나씩 갖다 두게 했다. 그녀는 5분마다 멈춰 서서 자신을 부축해주는 인내심 많은 가련한 한이에게 말했다. 얘야, 좀 피곤하니 앉았구나. 매번 멈춰 설 때마다 그녀는 때로는 머리를 덮었던 털모자를, 때로는 숄 하나를, 혹은 다른 숄을, 그리고 머리쓰개를, 그러다 외축까지 벗어 벤치에 남겨두었다. 길 양쪽 끝에 남은 그 모든 건 두 무더기의 큰 옷 보따리가 되어 그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성으로 돌아올 때면 로잘리가 부인을 부축하지 않은 다른 팔로 들고 와야 했다. 오후에도 남작 부인은 조금 더 나른한 걸음걸이로 다시 산책을 시작했는데 휴식이 길어져서 이따금 바깥으로 나온 긴 의자에 누워 1시간씩 졸기도 했다. 그녀는 이걸 나의 운동이라고 불렀다. 나의 비대증이라고 말할 때처럼. 그녀가 10년 전에 숨이 답답해서 진찰받았을 때 의사는 심장 비대증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남작에게, 잔느에게, 로잘리에게 고집스레 자기 심장을 만져보게 했지만 누구도 가슴살 아래 파묻힌 그녀의 심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병이 드러날까 두려워 새로운 의사한테 진찰받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나의 비대증이라고 말해서 이 질환은 그녀에게만 특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 권리가 없고 오직 그녀에게만 속한 유일무이한 무엇처럼 보였다. 마치 드레스, 모자, 우산 따위를 말할 때처럼 남작은 내 아내의 비대증이라 했고 잔느는 엄마의 비대증이라고 말했다. 남작 부인은 젊은 시절에 아주 예뻤고 갈 때보다 가녀렸다. 제정시대의 수많은 장교들의 품에 안겨 왈츠를 주고 나서 그녀는 코린을 읽고 울었다. 이 코린은
이 스타일 부인의 소설 코린 또는 이탈리아를 가리키는데 이탈리아 여성 시인 코린과 영국 귀족 오스월드 넬빌 경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 소설인가 봐요. 코린을 읽고 울었다. 그 후로 이 소설은 그녀에게 각인되어 남았다. 그녀의 몸이 불어날수록 그녀의 영혼은 한층 더 시적인 격정으로 날아올랐다. 비만이 그녀를 의자에 못 박자 그녀의 상념은 자신이 여주인공이라고 믿는 달콤한 모험 속을 유랑했다. 그녀에겐 특히 좋아하는 모험들이 있어 늘 자기 꿈속으로 불러들였는데 마치 태엽을 감으면 끝없이 같은 곡조를 반복하는 뮤직박스 같았다. 포로가 된 여주인공이나 제비가 등장하는 슬픈 로맨스는 어김없이 그녀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녀는 베랑제는 피에르 장드 베랑제, 프랑스의 작사가고 작곡가고 시인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베랑제의 일부 외설적인 노래까지 좋아했는데 그것이 그리움을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종종 그녀는 몽상에 잠겨 몇 시간씩 꼼짝 않고 머물렀다. 페플성에 사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성이 그녀의 영혼의 소설들의 배경을 제공하고 주변의 숲과 황량한 광야가 그리고 바다가 가깝다는 점이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읽고 있던 월터 스콧, 월터 스콧은 19세기 초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역사가입니다. 월터 스콧의 책들을 떠올리기 때문이었다. 비 내리는 날이면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유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뒤적였다. 모두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지, 약혼했을 때 남작이 보낸 편지와 그 밖의 편지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구리로 된 스핑크스가 내 모서리에 달린 마호가니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얘야 로잘리, 추억 서랍 좀 가져다 주렴. 어린 하녀가 가구를 열고 서랍을 꺼내어 여주인 옆에 놓인 의자 위에 내려놓으면 여주인은 편지를 하나씩 천천히 읽었고 이따금 눈물을 흘렸다. 가끔은 잔느가 로잘리를 대신해 어머니를 산책시켰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딸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했다. 잔느는 그 오래전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생각과 욕구가 유사함에 놀라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감동을 느끼며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전율했다고 상상하는데 사실 똑같은 감동이 이미 최초 피조물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으며 최후의 남녀들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다. 그들의 느린 걸음은 이야기의 느린 속도를 따랐는데 이야기는 간간히 숨이 막혀 몇 초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잔느의 생각은 시작된 모험을 뛰어넘어 기쁨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날아올랐고 희망 속으로 달려나갔다. 오후에 두 사람이 구석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길끝에서 뚱뚱한 신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세 발짝 정도 거리에 이르자 다시 인사하며 외쳤다. 아, 남작 부인 안녕하시죠? 마을의 주임 신부였다. 철학자들의 세계에 태어나 그다지 신앙심 없는 아버지 밑에서 혁명의 시기를 보낸 어머니는 여성 특유의 종교적 본능 때문에 사제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의 성당에 나가지 않았다. 주임 사제인 피코 신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녀는 그를 보고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사람 좋아 보이는 사제는 조금도 언짢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잔느를 보고 혈색이 좋다고 칭찬하고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삼각물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는 아주 뚱뚱하고 얼굴이 아주 붉었으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래서 수시로 호주머니에서 땀에 젖은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을 꺼내 얼굴과 이마를 닦았다. 그러나 축축한 손수건을 옷 속에 집어넣기 무섭게 새로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불룩한 복부의 버비 위로 떨어진 땀은 길에 날아다니는 먼지와 만나 작고 둥근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진짜 시골 사제답게 유쾌하고 너그럽고 수다스러우며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고장 사람들에 대해 말했으며 교구의 두 여신도가 아직 미사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 했다. 남작 부인은 자신의 미심쩍은 신앙을 무기력 탓이라 여겼고 잔느는 지긋지긋하도록 종교의식을 받은 수녀원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행복해서 미사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남작이 나타났다. 그는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져서 교리에는 무관심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제에게 친절히 대했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를 붙들었다. 사제는 더없이 평범한 사람이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하도록 부름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룰 때 저도 모르게 부리게 되는 무의식적인 요령 덕에 사람들의 호감을 살 줄 알았다.
남작 부인은 아마도 천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근접시키는 친화력에 끌려서인지 그를 극진히 대했다. 뚱뚱한 남자의 가쁜 호흡과 시뻘건 얼굴이 그녀의 숨가쁜 피망증과 잘 통했는지 모른다. 후식 시간 무렵 그는 유쾌한 식사 끝에 생겨나는 친밀하고 거침없는 태도로 얼건히 취한 사제의 입담을 과시했다. 갑자기 무슨 행복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지 그가 외쳤다. 새로 온 교구 신자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라마르 자작입니다. 이 지역 모든 가문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남작 부인이 물었다. 외르주의 더 라마르 가문 말입니까? 사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부인. 작년에 돌아가신 장드 라마르 자작의 자제입니다. 그러자 무엇보다 귀족을 좋아하는 아델라이드 부인은 온갖 질문을 던져 그 청년이 가문의 성을 팔아 아버지의 빚을 청산했고 에투박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온갖 세체 중 하나의 작은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재산을 전부 합쳐봤자 겨우 연간 5, 6천 리브르쯤 되었다. 하지만 자작은 알뜰하고 현명해서 2, 3년 동안 그 조촐한 거처에서 소박하게 살며 돈을 모아 사교구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서 빚지지 않고 농가를 저당 잡히지도 않고 좋은 조건으로 결혼할 계획이었다. 사제가 덧붙였다. 아주 호감 가는 총각입니다. 근실하고 온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남작이 말했다. 신부님, 그 청년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따금 기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얘기를 나누었다. 커피를 마시고 거실로 옮겨갔을 때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제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아봐도 되겠는지 물었다. 남작이 그와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성의 하얀 정면을 따라 느리게 걸어갔다가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한쪽은 깡마르고 다른 한쪽은 퉁퉁하며 버섯을 머리에 얹은 듯한 그림자 둘이 달을 향해 걷는지 혹은 달을 등지고 걷는지에 따라 그들을 앞서거나 뒤따랐다. 사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씹었다. 그는 촌부의 거침없는 말투로 담배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이게 트림을 하도록 도와주죠. 제가 소화를 좀 잘 못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밝은 달이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이 풍경은 질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더니 집으로 들어가 여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